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학 잠깐만 OT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고전 문학반은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냐? 매 주차마다 작품들 있잖아. 이거, 현대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아, 지금 시간은 많을 때 한 번만이라도 현대어 해석을 백지인출 집에서 배웠던 작품을 그다음 원문은 그대로 이렇게 하고 현대어를 해석을 이렇게 백지인출을 써봐야 돼. 그게 이제 시조건 가사건 향가는 모르겠지만 소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조 가사 할 때는 백지인출 해야 돼. 그래서 형성평가 시간에 제가 그 원문 내고 현대어 해석해봐 이따위 문제를 낼 거야. 원래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임용 문제가 지금 그렇다니까. 누앙사가 나올 때 병과 오제 찾아 써라. 그 다음 작년도에 이의 고산구곡가하고 권어문의 한고 18곡 나올 때 십제황황 찾아 써라. 괴쓴이의 필자의 고뇌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 써라. 십제황황. 현대어 해석해야 돼요. 한자어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을, 고전과 관련된 문해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98학년도, 99학년도, 2000학년도 그때 관동별곡의 일부분에서 찾아 쓰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전시가의 원문 현대어 해석 능력을 못 믿어서 하는 것 같아. 수능은 현대어 해석본으로 나오잖아. 고전이. 수능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진짜 어렵게 낸다면 고전소설을 중세국어로 내버린단 말이야. 원문 그대로. 그리고 나서는 뭐 해석을 요구한다든가 찾아 쓰라라고 해버리면 이제 답답해져. 진짜 답답해져. 근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지금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못해가지고 또는 못 찾거나 해석을 못해가지고 점수를 잃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작년에 2022학년도에 흥부전의 구조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무런 보충 자료가 없이 흥부전의 구조를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너무나 당황한 거야. 저도 당황했어.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자료로는 모방담 구조를 주긴 했지만 그걸 특별하게 강조를 하지 않았거든. 판소리계 소설을 하게 되면 흔히들 중요한 논점으로 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만을 강의를 했지 무슨 모방담 구조니 또 표면 주제, 이면 주제와 같은 서로 상이한 점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게 두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소수라라고 하는 문제로 나와서 학생들이 너무 당황한 거야. 다행히 어떤 학생은 모방담 구조니 반복 구조니 해서 어떻게 해서든 소설이지 창작해가지고 지원했는데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흥부전 같은 경우에 고전소설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변별력이 없는 거야.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린 거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데 이 한자어 해석 부분은 이거는 진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정말 주어진 지문에서 찾아 쓰는 것이니까 확률상 정답이 가까울 가능성이 많아. 근데 흥부전의 구조는 확률상 내가 쓴 소설이야.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 근데 찾아 쓰라라고 하는 문제는 의외로 확률상 내가 어떻게 맞출 수는 있어. 그래서 억울하게 문제를 틀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억울한 감정이 없이 고전을 좀 잘 하려면 지금 시간 많을 때야.
지금 시간 많을 때 소교시족 가사, 교과서 수록 작품이나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대표 필수 작품은 안 보고 읽어야, 원문 현대어 해석 안 보고 상충곡 하나 놓고 정말로 다음 주에 형성평가에 상충곡에 중간 부분, 본사 부분 놓고 야 현대어 해석해봐. 일일이 이제 다 해석해줘야 돼. 어려운데 한 번만이라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하면 잊혀지지는 않을 거야. 아, 머리 안 좋아? 그래, 알았어. 성인이라고 치고, 성인. 대학, 4년을 졸업한 성인. 고급 독자야. 그래서 그거 약속 지켜주시고, 기본적으로 고전문학반은 현대문학반에 이어서 교과서 학습활동 부분 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학습활동이, 고전문학반은 현대문학반은 다르게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식의 문제는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알아야 할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의 학습활동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상관없이 학습활동 자체가 아예 문학사적인 지식으로 다 차 있어. 그래서 부교재로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의 사회평론 이것을 부교재로 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의 학습활동을 살핀 다음에 저와 같이 이 개론서에서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시면 이거 저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 오늘은 첫 주차 수업이라서 여기에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프린트물로 일단 제공을 합니다만, 다음 주차부터는 이 책 혹은 뭐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 부교재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빔자료는 현대문학반과는 다르게, 현대문학반은 제가 여기서 수능 연합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좀 자주 말씀드렸을 거야. 그런데 지금 고전문학반은 기출문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임용기출이에요. 임용기출을 해서 볼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해당되는 수능 연합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고전작품이 기출되었으면 연도 같은 것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합평가 목록 제가 다 여러분들 드렸는데 없으신 분은 저 조교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록 드리면 그 목록에서 찾으셔가지고 작품 제목만 검색하셔가지고 EBSI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EBSI에서 그 기출 문제들이 다 수록돼 있고 정답의 해설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문학 사이트 가운데에서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수록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작품 자체는. 현대문학은. 그래서 다 없는데, 고전은 대부분 다 그 문학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풍부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교사 홈페이지에서의 고전문학 부분은 수능 그 문제, 연합평가 문제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의 연도하고 그걸 밝혀주고 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면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고전문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언제 몇 년도에 이 작품이 출제가 됐는가 이거 정보도 없고, 또 핵심 정리도 잘 돼 있으니까, 또 현대어 해석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있어. 그래서 거기에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OT 좀 더 보시면 여기 이제 빔 자료가 약간 흐릿하면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요. 이거 고전 문학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대문학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현대문학이건 고전문학이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야. 흥부전 작년에 흥부전을 우리가 몰라서 못 푼 건 아니잖아. 그지? 맞지? 그리고 또,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낯선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낯선 작품은 오히려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오지만 의외로 낯익은 작품인데 출제자의 논점이 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산 12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문학의 자연관 3가지, 4가지 정도를 줘. 논점으로. 그리고 그러한 논점에서 도산 12곡의 해석을 좀 요구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알고 있는 작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출제자의 의도와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공부를. 그래서 프린트물 두 번째로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답안 소술에 신경을 안 써. 문학반에서. 근데 지금부터서 문학반은 답안 소술에 신경 써야 돼. 이게 국교로는 답안의 방향이 딱 정답처럼 정해져 있어. 이 키워드 들어가야만 맞아. 근데 문학은 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 몰라. 예를 들자면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야. 예를 들자면이야. 그런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적었어.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었거든. 근데 어떤 학생은 이별의 상황에서 비애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었어. 차이점. 다 맞아? 이게 다 맞냐고. 그래. 이래서 문학은 답안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도의 차이야. 슬픔보다는 비애가 그 슬픔이 더 크고 깊고, 비애나 슬픔보다도 더 크고 깊은 정서는 뭐냐면 정한이야, 정한. 그래서 이별의 정한 하게 되면 엄청난 슬픔이야. 그지?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그 문학 답안을 신경 써야 돼. 그래서 교과서 반에서 3, 4월 교과서 반에서도 그렇고 5, 6월 교과서 반에서도 그렇지만 교과서가 누가 집필하냐면 현직 교사가 집필하고 교수님이 감수를 해줘. 근데 교수님께서 이 모든 현직 교사가 그 만든 교과서의 그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들을 다 감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현직 교사들의 답안을 서술하고 있는 그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예시답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시답안의 문장 표현을 보시면서 이런 용어로 쓰는구나.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쓸 때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런 용어를 도출하는구나. 꼭 연관을 지으셔야 돼요. 아셨죠? 답안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이거. 답안. 오히려 문학용의 경우에는 답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출제자의 의도나 논점 보기를 잘 해석하고 그 다음 답안을 서술할 때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느냐 신경 써야 돼. 예를 들면 그리움이라는 용어로 써야 될지, 외로움이라는 용어로 써야 될지, 쓸쓸함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야 될지, 생각난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쓰셔야 돼. 세 번째, 이제 고전의 경우에는 그 일쪽 프린트물에 보시면 3번에 작품 해석의 현대어 해석, 한자가 많은 특히나 소교, 시조, 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린 소교, 시조, 가사는 기본적으로 현대어 해석을 반드시 여름이 가기 전에 해주셔야 돼. 9월 이후부터서 현대어 해석 연습하시면 정신없어. 지금부터 차분하게, 특히나 가사문학 작품에 많잖아. 상충곡, 면왕정가, 삼이, 송미, 관동, 다 모두 다 원문 옆에다 놓고 한 구씩 현대어 해석을 한 번씩만 해봐.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다음, 이제 기출분석은 이건 작년도에 나왔던 기입형 문제라서 그 기출 사례 2022학년도 B형 기입형 문제에 나왔던 사례라서 잠깐만 뭐 설명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가에 해가가 나왔는데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야. 고개 들어보세요. 해가는 장르 특성상 뭐야? 모르는 분 없다고 했으니까. 장르 특성상 해가가 뭐야? 어떤 장르야? 뭐야, 뭐? 해가 모르잖아, 지금. 해가 옆에 봐봐. 뭐야? 한자어로 돼 있죠? 이거 뭘로 돼 있어요? 구화어, 구호, 출수로 이렇게 하고 있네. 굳이 해가를 장르 특성상 구분을 해보면 향가의 배경설화하고 같이 나와. 향가의 배경설화. 그러니까 이때 이 해가는 도솔가의 배경설화에 이 해가의 배경설화가 있어. 그래서 도솔가하고 해가는 같은 배경설화 안에서 전반부의 내용이 도솔가가 아니라 헌화가, 죄송합니다. 헌화가가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이고 해가는 후반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장르상 구분을 해보자면 향가야. 장르상. 두 번째 정석가는 모르시는 바가 없죠. 분들이 없죠. 장르가 어떤 장르예요? 정석가. 고려소교, 그치? 고려가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시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다 작품은 모르는 작품이에요. 다 작품 시조는 읽어보시면 남의 님의 향의 뜻이 죽으면 어떠할지. 전자가 빠졌네요. 상전이 변하여 벽해는 되려니와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보충 자료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시조야. 그리고 나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기를 보면 한국 시가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한국 시가에서는 동일 어휘, 어구, 어법, 소재, 시적 발상 등이 반복 변형된다고 했어요. 반복 변형되는 사례가 흔하다라고 하면서 가는 삼국유사 수로부인조에 나오는 해가로 친절하게 밝혀주고 있어. 친절하게. 근데 거기 보시면 호명, 명령, 가정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동일 어휘, 동일 어구, 동일 어법, 이것이 반복 변형된 거야. 그 호명, 명령, 가정의 구성을 취하는 구지가의 변이를 거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해가라고 하는 작품, 이 보기에 의해서 읽어보면 이 해가는 동일 어구의 반복, 동일 어구의 반복 변형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원을 보자면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상고시가 거슬러 올라가서 호명, 명령, 가정의 구성을 취한 고대 가요의 어디? 구지가로부터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해가는 동일옥구의 반복 변형인 호명, 명령, 가정의 이러한 표현 방법을 구지가로부터 기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의 논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귀찮아도. 자, 이제 나는 고려소교의 정석가의 제6년인데 또 친절하게 밝혀주고 있죠.
근데 이것도 같은 노랫말이 같은 장르 고려소교의 다른 작품에 나타난다. 이거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배경지식으로 풀어야 돼. 배경지식으로. 이해했어요? 답은 뭐야? 서경별고. 어떻게 알았어?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할 때 아마 알았을 거야. 당연히 우리 그 프린트물을 조금 더 보시면 해가 말고 조금 더 넘겨보시면 6쪽에 정석가의 금성교과서 본이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예만 들어드릴게. 어떻게 교과서 공부를 하는지 예만 드릴게요. 6쪽 부분을 보시면 정석가 해가지고 이제 본문글이 쭉 있습니다. 저기 있고, 이거 고려소교도 당연히 현대어 해석하셨죠?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못 믿어서 제가 8쪽 부분에 보시면 현대어 해석 이 상단 부분에 다 붙여놨어.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쪽 부분에, 분석 부분에, 교사형 지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쪽의 중간 부분에 분석이라고 있어요. 서로 다른 노래에 같은 구절이 등장하는 고려소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어떻게? 정석가의 6년은 고려소교의 서경별곡의 이연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는 거야, 이거. 고등학교 때. 정석가 2년은 정석가의 6년은 서경별곡의 이연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건 기억에 들어가야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 또는 다음 장 10쪽 부분에 넣으시면 천재정 2015 교과서. 천재정 2015 교과서에 11쪽 활동 3번 봐. 11쪽 활동 3번을 보면 이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기출문제하고 연관된 출제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11쪽 활동 3번을 보시면 다음은 고려소교 정석가의 5연 6년이다. 서경별곡과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이거야. 서경별곡과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근데 12쪽에 넘겨보시면 2번 활동에 서경별곡의 2연과 정석과의 6년이 유사한 까닭은 이런 식으로. 이미 학습활동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정석가의 6년과 같은 노랫말의 고려소교의 이제 서경별곡의 2연이 같은 노랫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배워. 여기는 지금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았어. 12쪽에 보시면 2번 예시답이 바로 옆에 도표 같은 걸로 있어요. 정석과 서경별곡의 공통점 찾으셨어요? 거기에 이제 형식의 정석과 서경별곡의 그 구성을 비교하는 것 이외에 내용 측면을 보면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두 노래는 구술 노래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구슬이 바위의 지신들, 구슬이 바위의 지신들 그 표현이 둘 다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정석가의 6년과 서경별곡의 2연이 같은 노랫말인 이유는 읽어보세요. 이유는 뭐야? 12쪽의 제일 상단 부분에 오른쪽 도표 내용 부분하고 있어. 두 작품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인기 있는 노랫말이 작품에 반영되는 고려소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봐봐. 그러면 이 문제 출제의 논점은 정석가의 6년과 같은 노랫말이 서경별곡의 2연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문학사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와 논점은 뭐냐면 너 고려소교의 장르 특성을 알고 있어? 이거 묻는 거야, 이거. 장르 특성. 다른 향가, 시조, 가사, 상고시가하고 다른 고려소교의 장르 특성을 알고 있느냐 이거지. 그건 뭐냐면 원래는 민간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어디에서? 궁중으로. 이것도 기입형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
민간 궁중. 이 키워드 쓰라고. 그 논점이야. 민간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궁중에서 음악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했던 노랫말이라면 어떠한 궁중음악에 모두 다 차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사가 같은 것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전혀 이질적인 가사들이 등장하지. 전혀 이질적인 가사. 왜냐하면 유행했던 노래의 가사를 기존에 있었던 노래에 붙여버렸으니 노랫말 가사에 1년하고 2년 부분이 1장하고 2장 부분의 노랫말 가사에 시적 화자의 정서의 이질성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 고려 속의 장르 나중에 배웁니다. 이 장르 특성을 지금 묻고 있는 논점이야. 이거는 기존 기출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기존 기출, 기입형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다시 또 앞쪽으로 좀 되돌아가서 보기 다시 이제 읽어보시면 다는 다 작품인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모르겠는데 조선 후기 시절이에요. 조선 후기. 그렇다 쳐. 그런데 니은의 무엇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이제 행이나 여기서는 이제 장을 써야 돼. 장. 무엇이라는 표현은 정몽주의 단신가에서도 반복 변형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야. 정몽주의 단신가가 먼저겠지. 왜냐면 고려시대 말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시조는 내가 모르겠는데 정몽주의 단신가에서 진짜 이거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 어떤 구절하고 유사한 구절을 볼 수 있어? 그래, 이거는 진짜 이건 중고등학생도 풀 수 있겠다. 이거 사실 나는 이 문제 보고서 이거 임용 문제 맞아? 중3 문제야. 중3 중학교 3학년 정도는 이거는 정석과 서경별곡 같은 고려소교의 특성은 안 배워요. 고1 정도면 풀 수 있어. 고1. 왜냐면 고1에서 비로소 이 고전 문학의 역사적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배울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하고. 틀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교과서에서 배운다는 거. 교과서에서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고전 문학의 문학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 깊은 게 아니라는 거야. 깊은 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고전 문학과 관련된 문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작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입형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전 문학을 위해서 뭐 특별한 논문이나 개론서를 찾아보시지 말고 그냥 저처럼 우리 수업처럼 교과서 작품에 좀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기 위해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서 읽어가보자.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려고 이렇게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예를 들면 해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보시면 그 두산교과서에 구지가하고 배경설화가 실려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그런데 오쪽 부분에 보시면 활동 3번에 이 구지가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에 활동 3번의 교과서 학습 활동에 해가와 구지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식으로 해가와 구지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면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으로 배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장에 예시답안 넘겨보시면 6쪽 부분에 구지가하고 해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네모 박스에 예시답안 보시면 그 공통점 부분에서 직접적이며 위협적인 어조를 사용함. 그 정도. 나머지 부분은 생략해서 이제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이미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보시면 13쪽, 이 13쪽은 이제 구지가 개론서의 내용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개론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야. 네, 13쪽에 보시면 구지가의 개론서의 내용 중 일부예요. 개론서의 내용 중 일부인데 이거 그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에 보시면 13쪽에 까맣게 밑줄 쳐진 부분이 이 작년 기출문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개론서의 내용들이야. 예를 들면 이 구지가에 관련된 부분은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13쪽.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는 위협 주술에 해당된다. 위협 주술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 좀 더 내가 보면 또 구지가에 선행하는 노래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 예를 들면 설색괴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대요. 이 설색괴가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동명왕편, 그 주몽신화의 내용 아시죠? 그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부여에서 있다가 탈출하죠. 탈출해서 고구려의 뭐 송화광 유역까지 이제 오게 되죠. 물론 고구려를 건국 바로 안 합니다. 송화광 유역까지 오게 되자 여기가 내가 터를 잡고서 나라의 기틀을 세울 만한 곳이군 하고 판단을 한 거야. 탈출한 이제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부역이야. 출부역이 부여 탈출기. 그리고 이 송화강 유역에 보니 이미 다른 국가가 있어. 비류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나라를 세운다면 틀림없이 이 나라하고 내가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비류국의 왕과 이제 힘겨루기를 해요.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지혜가 더 탁월한가? 힘겨루기를 했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 그래서 주몽은 비책을 씁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해. 그래가지고 여기 설색괴가는 흰 사슴을 잡아서 저 비류국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홍수가 나게 하라고, 자연재해를 가지고 오라고 하라고. 그때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하늘이 비류에 비를 내려 그 도성과 변방을 표몰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홍수가 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리. 흰 사슴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탁을 하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비류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류국을 포함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죠. 그때 불었던 노래가 설색괴가고,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석척가라고 해서 이게 도마뱀 노래인데 도롱뇽이야, 도마뱀아 뭐 이런 식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지가에서 볼 수 있는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 쭉 있어요. 그 다음 또 정석가 부분의 14쪽에 보시면 이것도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결사에 해당하는 6년은 서경별곡에도 삽입되어 있는 이른바 구술가로 이루어져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론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그 작년도에 나왔던 기평 문제의 출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냅시다. 교과서의 학습활동들과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적어도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다. 알겠죠? 우리가 고전문학은 의외로 많은 그 개론서나 논문 같은 것을 잘 안 보니까 적어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알아야 돼. 전부 다.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니까 교사용 지도서에 소개되어 있는 보충 자료도 다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개론서로 이것을 보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5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16쪽에는 참고로 이제 이번 5, 6월 고전문학반에서 다루어야 할 작품 목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제가 세어보니까 175작품이야. 많은 건 아니야. 아니 3, 4월 달에도 한 180작품에서 200작품 정도 다뤘고, 그 다음 고전문학반의 5, 6월 반에도 175작품 정도 다루면 합치면 한 400작품 정도가 여러분들이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을 합쳐서 400작품 정도는, 그건 많은 숫자가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법 천재 자습서, 수능 자습서 같은 걸 보면 훨씬 더 작품 수가 많아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175작품을 보되 교과서의 학습활동이나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의외로 작품이 중복돼요. 많이 중복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이 중복되면서도 활동 자체도 중복돼요. 원래 현대문학반을 할 때는 작품이 중복되더라도 성취 기준이 다르면 학습 활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고전문학은 이게 작품이 중복되면서 학습 활동까지도 똑같아요. 이게 교과서 저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문학사적 지식이 의미가 있지. 활동을 통하여 문학사적 지식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 교과서 작품을 다루면서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7쪽에 보시면, 상고 시간은 구지가 공무도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상고 시간은 몇 편이냐면 3편이야. 현전하는 상고 시간은 여기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근데 교과서에는 황조가가 실려있지 않고 황조가는 구지가나 공무도화가의 활동 부분에 있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75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실려있는 작품을 말하는 것이고 활동 부분에 있는 작품까지 포함하면 좀 숫자가 많을 거야. 또는 향가 부분을 봐. 향가 부분을 보시면 소동요,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도솔가 4작품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 중에서 제망매가를 보면 너무 많은 교과서에서 중복되어 수록되어 있어.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를 골라서 우리가 풀고 보고 또 하나는 향가 유형 구분을 해보면 4구체, 8구체, 19체라고 하잖아요. 4구체 향가가 뭐가 있어? 헌화가. 기출되었죠, 헌화가. 8구체는, 도솔과, 소동요. 4개. 8구체 향가는 초용과 모죽질한가. 나머지는 다 19채. 보면 사풍헌도사, 서풍헌도사. 도사 이름이 서풍헌 씨. 서풍헌도사. 4구체. 팔모처. 나머지는 19채.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헌화가가 출제되었고 소동요도 객관식으로 출제된 바가 있고 초용가도 2차 논술령에서 출제된 바가 있는데 모죽질한가 이거 진짜 중요한 작품이거든. 근데 이 교과서에 지금 수록되어 있지 않아. 단 창기파랑가의 또는 제망매가의 또는 소동요나 도솔가의 활동 부분에 보면 저 모죽질한가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 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교재로 쓰는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 같은 경우에 목차를 보면 향가의 목차만 말씀드리면 소동요, 해성가, 모죽질한가, 헌화가, 도솔가, 제망매가, 안민가, 창기파랑가, 초용가 9개 작품이 지금 목차에 있어. 교과서보다는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개론서에 있는 것은 개론서를 또 소개해드리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안민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최근 9개년 기출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기입형으로.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안민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개론서에 있는 내용으로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수록작품 목록이 175작품이긴 한데 중복되는 작품이 많이 있다. 그리고 빠져있는 작품은 학습활동 부분에 있는 작품들은 또 개론서에만 있는 작품들은 제가 보충해서 다루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고전시가 작품의 고전시의 장르 구분을 좀 해보죠. 고전시가의 장르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시대별로 해. 그럼 시대별로 하면 상고시가라고 부르고 또는 뭐죠? 고대 가요라고 부르는 게 17쪽에 나오는 상고시가고 그 다음에 상고시가 다음에 뭐가 있죠? 그 향가가 있죠. 17쪽에 시대 구분을 하면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작품이 장르가 있어요? 고려소교. 고려소교 다음에는
시조나 가사. 그래서 18쪽에 보시면 시조 36작품, 가사 이제 9개 작품. 가사 이 9개 작품을 보시면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현대어 해석할 수 하는 부분의 연습을 할 때 이 가사가 중요합니다. 상충곡부터 댕동어미 화정가까지 보시면 조선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 그래서 상충곡, 송민곡, 관동별곡이 조선 전기야. 대표적인 정철의 3대 가사 하게 되면 송미, 삼이, 그 다음에 뭐죠? 관동, 3개가 있죠. 삼이가 빠져있는 이유는 앞에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 부분에 삼이를 배워. 그리고 면왕정가가 좀 빠져있어요, 또. 조선 전기의 4대부 가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빠져있는 작품은, 교과서에 빠져있는 작품은 개론서를 제가 보충해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를 들면 작품을 배울 때 항상 기출문제를 끼워서 보셔야 돼. 가령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출판사에서 송민곡을 다루고도 있지만 기출문제로 2021학년도에 기평 2문제로 출제됐어요. 2문제. 그 다음 관동별곡도 97학년도에 나왔고 2002학년도에 나왔고 2012학년도에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용 기출문제는 대부분 여기다가 기출 연도를 표현해 드렸고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는 수능 또 출제 연도는 좀 알려드릴게. 수능에서 또 어떻게 출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넘겨보시고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간은 가사 민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은 고전 산문은 여기도 장르 구분을 해보면 설화 가전체까지 여기가 고려시대까지야. 19쪽에 보시면 설화 가전체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르 구분을 해보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전기소설, 영웅군담소설 다음 장 넘겨보시면 20쪽에 가정가문, 몽유록, 몽자류, 판소리개 그 다음에 박지원의 한문소설 그 다음에 전통국과 고전수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르 구분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작년도에 나왔던 작품이 뭐가 있어? 흥부전. 이건 흥부전은 장르 구분을 해보자면 고전소설에 어떤 장르에 들어가? 판소리개. 그런데 20쪽에 보시면 판소리개 소설을 보세요. 판소리개 소설에 흥부전의 흥보가의 2022학년도 비용 소설용 문제 임용이 돼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심청전 심청가의 2002 공청회 라고 돼 있는데 이 심청가도 여기 빈자료는 없을 것 같아. 몇 년도에 출제됐냐면 2020인가 2021인가 출제됐어요. 심청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근 연속해서 21학년도에 심청가, 2022학년도에 흥보전 혹은 흥보가 연속해서 2번이나 판소리개 소설이 연달아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작품을 예측하면서 막 공부를 한다면, 야, 올해는 판소리개 소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판소리개 소설이 나왔으니까 올해에는 영웅군담 소설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의외성들을 막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외성이. 그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그 정도로 해서 전통극, 그 다음에 고전 수필까지 하고, 전통극 같은 경우에도 봉산탈춤이 99학년도에도 나왔지만, 2020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 꼭두각시 노름과 함께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희곡 같은 장르를 잘 안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문학을 할 때도. 그리고 이제 고전 수필 같은 경우에는 그 설 장르라고 불러요. 기 혹은 설, 수필인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옥설이 나온 적은 있었다. 근데 이게 국어교육론에서 나왔어요. 형식주의 할 때. 형식주의 할 때 이옥설이 출제된 바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작품들을 쭉 다루겠고, 그 다음에 21쪽에 마무리. 5, 6월 고전문학반은 주차별로 이렇게 합니다. 고전 시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전 산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내용은 일단 그 강좌 특성 3가지만 말씀드린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강좌 특성의 첫 번째, 학습활동 문제풀이 한다. 그리고 이 학습활동 문제풀이를 통하여 임용 문학 문제의 감을 기른다.
작성 방법이라 생각하시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전문학 필수 작품을 개론서로 보충한다.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소설은 제가 고전 소설교육론이라고 해서 고전 산문교육론, 고전 소설교육론, 산문교육론도 제가 고전소설 할 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도 중요하지만 장르 지식을 정리해드린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르 지식하게 되면 이 장르 지식은 언제부터서 필요하냐, 이 장르 특성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소교 이후부터는 장르 특성이 필요해요. 향가의 장르 특성도 분명히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상고시가의 장르 특성도 있긴 한데, 향가의 장르 특성은 거의 시조의 장르 특성하고 유사해요. 유사하니까 향가와 시조의 장르 특성을 공통점만을 봐주시면 되는데, 왜 장르 특성이 고려소교 이후부터서만 장르 특성을 논의되는가?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상고시가는 장르 특성을 논의할 수가 없어. 우리말 노래가 아니라서. 한자어로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자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노랫말 가사가 우리나라 말, 순수한 우리나라 말 노래가 아니어서 그렇게 불려졌을지 몰라. 모른다고. 황조가라든가 공무도화가라든가 구지가라든가 구화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면 거부가 이렇게 했을까? 잘 몰라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몇 음보를 가지고 있느냐, 음수율이 어떤가, 몇 단 구성인가, 이건 몰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소교부터 장르 특성을 논의하고, 예를 들면 소교의 장르 특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때 정리해 드립니다. 가령 소교의 장르 특성은 기본적으로 형식이 두 개로 나와. 단연시, 분연시로 나와. 그치? 그 분연시라고 하는 것은 분장체나 또는 연장체와 같은 연구분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단연시든 분연시든 둘 다 모두 다 소교 안에는 조흥구, 여음구, 아시죠? 이런 내용들을 장르 특성들도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있어요. 지도서에 있고. 그 장르 특성 들을 정리해드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웅 군담 소설 하게 되면, 영웅 군담 소설의 장르 특성 하게 되면 주인공이 제자 가인, 그 다음에 서정 가요의 삽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정기소설하고 헷갈렸다. 주인공의 제자 가인이야. 그 다음 또 그 영웅의 일득이 구성을 취함.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면 부모의 효도, 국가의 충성과 같은 충효와 같은 원리를 중요한 서사의 주제로 삼고 있음. 이런 식으로 그 장르 특성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것도 물론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다 나옵니다. 지도서에.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고전문학은 저도 공부를 해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현대문학과는 조금 그 감이 좀 달라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